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는 미술에서 듣고 즐기는 미술로 시대를 걷는 미술관 진행을 맡은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사를 어디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예술적 경험을 하면 할수록 분노라든지 통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좀 사라지고 희망, 감사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매주 이렇게 미술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작품을 보고 느끼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의 기운이 돌아요. 자,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긍정의 감정을 일으켜 주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연심 교수님과 함께 긍정의 미술 여행 떠나볼 텐데 오늘 강연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강의는 박스보와 이완, 한국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렸던 두 분의 궤적과 작품의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가님은 워낙에 친숙한 이름이고 특히 박서보 작가님은 저희 추상미술 강연에서 종종 이름이 나왔었던 분이니까 그만큼 의미가 남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박서보 작가님의 인생 그리고 작품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여러분 중에서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그죠? 네네. 한눈에 보더라도 안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네. 박서보 화백도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해에 홍대 미대를 입학을 해요. 4월 1일 날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를 채 못 마치고 6.25가 이제 터지게 돼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 1956년에 선생님이 4인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룹전을 기획을 해요. 그룹전을 기획하면서 네. 당시 국전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국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전시 전람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풍경화 아니면 인물화를 그려야만 그 수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국전에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국전을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거는 국전 경향이 주로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나와서는 뭔가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7년도에 현대전을 참여를 하게 되고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지금 박서보 작가님이신가요? 네, 사진을 봤을 때 성향이 어떻게 보이세요?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작품을 그렸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좀 칙칙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 말씀을 먼저 꺼내실 줄이야. 저도 그냥 그죠? 검정색이 일단 좀 많이 눈에 띄어가지고. 네, 이 예. 시기의 작품들이 사실 시대적 우울을 담고 시대적 있습니다. 우울.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폐허잖아요. 폐허이기도 하고 굉장히 묵직하기도 그러네요. 하고 그래서 50년대 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은 그림이 이렇게 어둡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존적이에요. 작품에도 재료를 네. 보십시오 한번. 유화 외에 시멘트나 마대를 사용했어요. 미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군 기지 앞에 가면 볼 수 있는 재료를 가져와서 작품의 재료로 또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품들을 땡포르멜 계열의 작품이라고 해요. 전쟁의 폐허나 잔상이나 말할 수 없는 어둡고 침묵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우리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로 넘어갑니까? 네네. 예. 60년대 그 현대전과 여러 가지 이제 그룹전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개인으로서는 어떤 예술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큰 행사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작가들이 해외 나갈 때는 그랜트도 해외에서 많이 받기도 하고요. 프랑스의 유네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서 IAA라는 국제 미술 어떤 조직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AA 초대를 받아서 프랑스를 가게 돼요. 근데 그날 간 날짜가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작가들이 50년대, 60년대 해외 출국하면 신문에 출국자 명단이 뜨는 거 아세요?
야, 신문에 그날의 출국자 명단이 떠요? 네. 그 정도로 귀한 거구나. 그렇죠. 예. 박스보가 이제 1961년도에 1월 1일 날 이제 파리에 도착했어요. 근데 IAEA에서 이야기한 게 이번 전시는 지금 이번에 1월 달에 열리는 게 아니라 10월로 연기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한번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문에 날 정도니까요. 그대로 이제 체류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IAEA에서 한국에 서류를 보냈는데 그 담당자가, 정부의 담당자가 불어를 못 읽었대요. 웬일이야. 그래서 연기 사실을 모르고 파리에 간 거죠. 파리에 막상 가보니까 IAEA에서 그런 전 세계에서 온 청년 작가들의 전시회도 중요했지만, 파리에서 국제적인 전시가 진행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리 비엔날레예요. 파리 비엔날레. 네,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전시잖아요. 근데 이제 파리에서 생각한 게, 왜 우리나라 작가들은 파리에 참여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창렬에게 편지를 씁니다. 김창렬이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이 파리 비엔날레의 청년 작가들을 전시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박스보 화백 뒤에 좀 잘생긴 그 남자가 보이시죠? 그분이 예. 비평가 이일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작가들이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시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나라 작가들이 국제전에 참여를 했지만, 파리 비엔날레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회에 61년도에 참여하고 63년도에 김한기가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보면 물꼬를 터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 유한 하백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 다 자신들의 전시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박스보가 나에게 편지를 쓰면 자신의 전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항상 제자 아니면 동료 누구의 전시를 꼭 해달라라는 그런 편지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미술을 알리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작품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색채가 굉장히 밝아지는 게 1965년도가 되면 전반적인 색채가 많이 밝아져요. 왜냐하면 한국 작가들이 이제 파리에 가보니까 막상 프랑스는 앵포르멜 계열의 작품이 이제 끝난 그런 시점이었어요. 시작은 본인들이 해놓고 이제 또 끝날 무렵이에요. 끝날 무렵입니다. 그래서 한국 작가들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 동시대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비아추상 계열의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색도 확실히 밝아졌어요. 그렇죠. 앞선 작품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같은 작가님이 그렸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네, 스타일이 네. 다르고, 그래서 네. 저 역시 이 슈퍼스타 작가님들은 변신도 잘하시는구나. 네. 그런 게 느껴졌어요. 변신을 잘하시는구나. 이 시기의 작품들은 어떤 기아 추상의 그런 작품들로서 도시화와 산업화의 경향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일시적으로 선생님이 작업했던 시기의 작품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이제 변화의 전환점이 또 한 번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파리에스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68년도에 일본 동경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현대회화전이라는 전시가 개최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박스보 화백의 가장 큰 어떤 변화는 박스보 화백이 이유한 화백을 만난 거예요. 오늘 강연 주제에 두 분이 이제 만나시는군요. 네, 근데 박스보는 이유한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가보니까 이유한이라는 아주 젊은 총기 어린 그런 화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스보는 31년생이고 이유한은 36년생이에요. 18년도에 전시에서 만난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동료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박스보 화백이 나중에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전시회에 내가 참여한 것보다도 이유한을 만났던 게 가장 큰 자산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 시점부터 박스보의 작품이 점진적으로 묘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려진 박스보의 그림을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제목은 67년도 에크리티어 그 묘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시기에는 묘법이라고 불렀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서보 작가님의 대표적인 그 화풍이 묘법이라는 걸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묘법이라는 게 사실 글을 쓰는 그 불어로는 에크리티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불어로는 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스보 화백을 그림을 보면 글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계속 반복해서 뭔가 함으로써 그죠? 뭔가 굉장히 수행적인 느낌도 나기도 하고. 야, 그럼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정겨지는. 이게 어쨌든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마음의 수양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 묘법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박스보 화백은 이유한 작가를 만나면서 이유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허상 시리즈는 당장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이 묘법을 향해서 조금 더 정진하고 일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사라진 명동화랑에서 개인전을 묘법으로 이제 전시를 하면서 이 시기부터 제목을 묘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이라는 게 이제 방법이거든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도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하고 길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메소드, 방법으로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림 안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 행위가 저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그 격자무늬와 이러한 방식으로 묘법을 하다가 3년 이 중심에 작가들이 종이 작업을 많이 해요. 한지 작업. 전통적인 재료이기도 하지만 한지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지를 이제 혼합을 시켜서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이제 한지를 섞어서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묘법들은 그런 한지를 겹겹이 이렇게 쌓은 다음에 연필로 그려 나가면서 고랑이 생긴 그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 경향이 한지 묘법이고요. 그다음 묘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후기 묘법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연의 색깔이 빛바랜 색이라든가 햇빛을 보는 어떤 나무의 색깔이라든가 굉장히 오묘하고 은은한 그런 색깔을 굉장히 많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희가 지금 시대별로 박서보 화백님의 작가님의 작품을 쭉 보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당시 그 한국전쟁 이후에 암울한 모습을 담았다면 그 이후에는 정말 다양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그러다 이제 묘법으로 또 자리를 잡게 되는. 네. 이제 오늘의 또 두 번째 네. 강연의 주제이신 네. 우리 이완 작가님의 인생 스토리 또 네. 작품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이완은 1956년도에 한국 전쟁 이제 이후에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요코하마에 자기 삼촌이 이제 아파서 약을 들고 안약을 들고 요코하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냥 일본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오, 약봉지를 건네주러 갔다가 네, 그대로 이제, 자리를 잡으셨군요.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하게 돼요. 니혼 대학교에 철학과에 입학을 해서 61년도에 철학을 전공을 해요. 이게 또 철학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완 하면 여러분 어떤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점 하나? 점 하나 탁 찍은 거.
그런데 뭔가 이완의 초기 60년대 작품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물감을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그 초창기에 약간 프로토타입이 되는 작품이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야, 이걸 실제로 저렇게 효과를 어떻게 손으로 내셨다는 거네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8년도 이 68년도. 전시를 이제 개최하면서 이완이 한국 화단과 관계를 이제 미술계에 알려지게 되고 서로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 이제 돕는 협력자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8년도에 한국현대회화전에 출품했던 이완 화백의 작품이에요. 세계의 풍경인데요. 굉장히 대형의 작품이고요. 저게 풍경입니까? 네, 풍경. 요즘에 이제 이완 화백이 컬러 작품이 많거든요. 이 컬러가 이 초기의 컬러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색감이 세 개가 다 다르고 뭔가 이미지의 색채의 잔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완 화백이 이제 69년도에 사실은 사물에서 존재로라고 하는 이제 그 평론 글을 쓰면서 상을 받습니다. 평론으로 또 상도 받으세요. 네,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모노화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주신 작가가 이완이고요. 이완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이완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9년도에 비평가로 알려지고 70년에 구겐하임에서 현대 일본 미술 전시가 개최가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완이 그저 포함되길 원했지만 그 당시 그 전시가 일본 정부의 펀딩을 받아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완은 배제가 돼요. 왜냐하면 국적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국적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화단과 이제 교류가 되면서 1971년도에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인 게 이완 화백의 첫 유럽 여행이에요. 처음으로 네. 파리를 가서 굉장히 많은 프랑스 작가들과 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 비엔날레에서 나온 그 브로셔 중에 뉴스레터 같은데 이완 화백의 작품이 실려요. 유리 위에 돌을 떨어뜨려서 유리가 깨지는 작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캔버스 천에다가 돌을 이렇게 무심코 놓은 작품, 그리고 프레임이 된 캔버스에다가 돌 놓은 그 세 작품이 전시가 됐어요. 사실 오늘날 그에게 그가 쓴 글인데요. 저는 이 글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굉장히 이완의 미학적 어떤 예술 철학의 견해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완 화백이 정말 출중한 것은 우리가 서양은 항상 주체, 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주체를 이야기하면 항상 객체가 있어요. 근데 이완 화백에게는 이 사이에 장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우리의 신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관계항이라는 것으로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 내용도 확실히 그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그 네네. 현실은 모름지기, 네. 그의 신체성이 하나의 만남으로서 구조화되는 네. 세계의 계시로 받아들여져야 네. 하는 것이다. 이 만남이라는 게 인카운트라는 게 그죠?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무한한 공간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체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단순하게 이완의 철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 미술의 토대예요. 현대미술의 토대가 됩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치면 네네. 박수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손으로 하면 박수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체와 객체는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게 우리의 몸이고 예술 작품이고 그게 이제 관계항이라는 제목으로 붙이게 되는 거죠. 관계항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우환 작가의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는 관계항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신체, 그리고 뭔가 대상과의 세계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남, 네, 조우. 네, 네. 그 작품들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이우환 네네, 작가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형 시리즈가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보낸 묘법이
갑자기 넣은 게 아니었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또 중요한 개인전이 73년도 동경화랑에서 전시하는데요. 72년도, 73년도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미네랄 피그먼트 섞여 있는 알료를 사용해서 붓을 이렇게 쫙 그리면 호흡을 머금고 그저 그 물감이 끝날 때까지 이제 여백과 함께 선생님의 붓질이 같이 하는 거죠. 그 관계향이라는 게 그저 조각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평면가 작가의 그 신체의 조우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점으로부터인가요? 네네. 점을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그려나가는. 그러니까 물감을 찍어서 물감이 없어질 때까지 한번 그리고 또 한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색화 작가들이 가지고 있던 반복적이고 수행적인 특징이 이완의 작업에서도 엿보이는 거죠. 캔버스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점을 찍다 보면 어떻게 보면 무한으로 가는 공간의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바람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점이 조금 더 와해가 되면서 그래요? 바람 시리즈가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태를 알 수 없는 점들의 무질서한 상태인데요. 아나운서님, 바람을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카락이 날린다든지, 네. 예, 머플러가 날린다든지 이런 걸로 네. 이제 바람을 좀 표현할 수 그쵸. 있지 근데 않겠습니까? 바람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를 손으로 그렸을 때 그저 바람의 어떤 다이나믹한 운동감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힘을 주다가 점차 이제 더 여백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작품입니다. 많은 선들을 이제 조금 더 배제하고 여운을 남기면서 그저 여백의 효과를 강조하는 이완화백의 다이알로그 시리즈라든가 코레스폰던스라고 해서 종 시리즈라든가 그런 시리즈의 작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가마쿠라에 있는 선생님 작업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너무 좋았던 게 작업실 하나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점 하나 정말 있어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그림 안에 유영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작품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저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그저 나와 이 대상과 세계와 함께하는 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품을 통해서도 사색하는 철학가의 이미지도 굉장히 좀 보이거든요. 네네.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작가님이시죠? 올해 89세이신데요. 네. 많은 이제 후배 작가들에게 또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일찍 국제적인 전시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정말 현대 미술 작가들에게 많은 또 영향과 또 롤 모델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작가들이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그게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 많은 작가들이 노력한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서보 작가님도 그렇고 이호환 작가님도 그렇고 확실히 그 후배 세대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앞장서서 교두보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두 작가님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스보 화백은 어떤 그 표면 위에서의 추상적 성격을 조금 더 페인팅 위주로 강조하신 경향이 있고요. 이완 작가는 이제 모노화 비평을 쓰면서 훨씬 모노화 자체가 조금 더 현대 조각을 좀 폭넓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특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그런 전통이라든가 뭐 서구 중심의 어떤 회화에서 조금 더 새로운 회화를 이제 개척했다는 점에서 두 작가 모두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한 번 더 이렇게 흥미로운 미술 여행을 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기운을 또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 스스로는 조금 더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대를 걷는 미술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스보와 이완의 관계는 질환지교 또는 간포지교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동료로서 우정을 나눴을 뿐 아니라 동반자로서 한국 현대 미술을 해외 알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